정말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어제 새벽에 극비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사기범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동안에 검찰 출석에 불응을 해왔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그동안 머무르던 네팔에서 어저께 새벽에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그 검찰로부터 그 세관 사무실에서 약 20분 정도 조사를 받고 네. 휴대전화까지 이제 압수를 당했는데요. 아하. 윤 전 시장은 이제 그 자세하게 소명을 하고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아하. 검찰은 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날이 이제 1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네. 지금 그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아하. 검찰에 그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10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40분도 채 못 남았어요. 이제 만약에 약속대로라면 한 40분쯤 뒤면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제 이 출두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출두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왔던 윤장현 전 시장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네팔에서 의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봉사 활동한 거예요? 예, 네. 문제는 이제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함께 귀국을 하지 않고 혼자 세류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하. 아마도 지금 1년의 사건 때문에 네. 바로 귀국은 어렵고 지금 저 모습이 봉사하던 그런 모습 사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봉사를 하러 간 것은 맞고요. 다만 네. 들어오는 시기가 좀 같이 나갔던 일행들과 달랐던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하. 당연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본인도 사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심적인 부분이나 또 다른 준비할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네.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네. 좀 자세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앞서 네팔에서 봉사활동하던 그 사진 중에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그 의료봉사 같은 걸 하고 있었잖아요. 광주시장, 윤장현 전 시장이 정치인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의료봉사 활동할 수 있지? 윤장현 전 시장이 의사 출신입니다. 의대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이라서 저렇게 의료봉사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의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광주시장 안철수 이 후보 측에 영입돼가지고 광주시장을 했고 올해 지방선거에는 불출마를 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 입장이 뭔지 그 가족들한테도 아마 이제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이제 붙는 것 같아요. 윤장현 전 시장의 따님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셨는데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좀 심정은 어떠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쪽으로 이제 나중에 다 얘기 다 올 거니까요. 오늘 전혀 통화 안 하신 거예요? 네. 시장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아직 안 만나셨어요? 물론 저 모습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전 시장 딸이 뭘 한다고 기자들이 윤 전 시장한테 딸한테 뭘 질문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라는 뭐라도 한마디 좀 들어보려는 입장에서 일단 저렇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죠. 오윤성 교수님, 윤장현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체 뭡니까? 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작년 그 12월 달에서부터 1월 달까지 이제 권영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네.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억 5천, 그리고 네. 지인에게 빌린 1억 해서 4억 5천을 4차례 걸쳐가지고 이제 사기범에게 보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까지도 이
이 김 씨를 권양숙 여사라고 이제 믿고 이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들이 광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광주시 그 산하기관하고 모 사립 그 중학교에 네. 취업을 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그 김 씨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하는 문자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네. 재촉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 문재인입니다. 네. 권 여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 네. 여사 말은 제 부탁과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결단해 달라 이런 그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참가차 평양에 이제 그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해당되는 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이건 네. 사기다라고 이제 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난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하.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닷 효과, 앵카 효과라고 해요. 아. 우리가 이제 한 곳에 닷을 내리면 네. 한 번 믿으면은 그 신뢰가 불변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네. 거액을 건넨 그 배경에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한테 문자가 왔을 때 바로 전화를 걸어봤잖아요. 윤장현 전 시장이.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범이 권양숙 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또 경상도 억양으로 하니까 진짜 만나보고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자 같죠? 피해자 같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보이스피싱범이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를 언급하면서 뭔가 형편이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서 여기에 넘어갔대요. 지난 5일날 광주일보 인터뷰 하나 읽어드리고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지난 5일날 아마 전화 인터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된 듯하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다. 지금 이게 실수가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아무데나 막 취업시켜도 되는 겁니까? 최명기 원장님. 일단은 윤장현 시장은 아마 권양숙 여사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권양숙 여사의 목소리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던 것부터가 이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유사하니까 일단 넘어가는 데서부터 1단계가 넘어간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전화가 온 것도 네. 아마 뭐 비서실을 통했다든가 본인의 어떤 업무용 비서류가 공유하는 휴대폰이 아니라 그 문자 메시지가 개인 휴대폰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뚫리고 나니까 이거는 네. 뭔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지방선거를 갖다 앞두고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나를 갖다 구해줄 수 있는 심리적 동아줄을 원하고 있었을 때 동아줄이 내려오니까 일단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우리는 혼외자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믿을 수 있지라고 하지만 네. 그거를 본인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하.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장현 시장 본인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행보가 항상 돕는 행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쌍하다,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동정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굉장히 쉬운 분인 요소가 또 마지막에 있어요. 아, 그렇다 해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해요. 노무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를 언급하는데 그걸 주위에 알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도와준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오히려 봉하마을에 전화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 사립학교 그 대표란 이사란 사람은 전화를 해봤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해보잖아요, 전화를. 그런데 더더욱 기가 찬 건요. 장희영 교수님. 예.
윤장현 전 시장이 이 가짜 권양숙 여사 이 행세를 한 사람한테 뭔가 상담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윤 전 시장도 본인 스스로 약간 이렇게 눈이 멀 만한 무언가 필요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재선 욕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더 이런 사기에 쉽게 걸려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범도 상당히 지능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하. 아마 권양숙 여사라고 했을 때 윤 전 시장의 지난번에 만약 본 적이 있었다면 우리 최 원장님 말씀대로 본 적이 있었다면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만났었죠. 네. 사기범은 아마 잘 됐다 싶어서 아마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테고 윤 전 시장이 그대로 넘어갈 정도의 이제 지능적인 대화가 오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심 어린 권 여사라고 사칭한 사람이 속내를 이야기하니까 믿은 것이고 그 믿은 만큼 자신의 속내를 또 드러낸 거죠. 허허. 그 드러낸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의 거취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본인은 재선을 원하지만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3자 단일화 컷오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본인 스스로 미리 나는 여기서 밀려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자문을 구했고 이제 나름 또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기범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에 이런 경찰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기범 김 씨가 윤 전 시장한테 재선도 돼야 될 텐데 꼭 당선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윤 전 시장 입장에서는 권 여사가 재선이 돼야 될 텐데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 나를 위해서 조금 힘을 써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또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하. 윤 전 시장의 눈과 귀를 좀 막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이 문자 내용에 혹했다면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 그 보이스피싱 보면 경찰 조사에서 윤 전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진술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정말 철석까지 믿었다면 최명기 원장님 진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윤 전 시장이? 일단 우리가 윤 전 시장님에 대해서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 중에 의사 출신이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가서 쭉 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네. 본인이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전략공천을 가다 받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정치 입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도 이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도 네. 본인이 결국은 민주당 안에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만들고 본인이 투쟁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있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었던 거와 똑같은 방법과 어떤 기회와 행운이 생기기를 갖다 바라는 마음이 네. 없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3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윤장현 전 시장 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 통해서 입국했습니다만 이제 만 하루가 좀 지난 시각 잠시 뒤면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일단 주장에 따르면 4억 5천만 원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피의자로 지금 현재 검찰은 신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장현 전 시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현재까지는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수사가 더 마무리돼서 기소를 해서 그 후에 형사재판을 거쳐야 이제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일부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그 오윤성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죄목들이 있어요. 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도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일단 공천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범죄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또 기부 행위도 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가짜 혼외자들을 본인의 그런 그 자녀들이지만 뭐 가짜 그 혼외자라고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광주에 살고 있다. 뭐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장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또 그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또 이제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건 또 역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직권남용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당시에 그 윤장현 시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범위 내에 네. 형식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뭐 어떤 그 사인을 어떤 개인을 뭐 취업을 알선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학교에 이제 일자리를 얻도록 할 수 있는 게 과연 시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겠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아니 직권남용하지 당연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래요? 보입니다. 아하. 또 업무방해인데 또 업무방해는 그 기간제 교사로 이제 그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 임시적 채용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이 될 텐데요. 네. 또 사실 이런 부분 외에도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뭐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윤장현 전 시장이 당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검찰이 좀 쭉 확인할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국하는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네. 물론 그 휴대전화가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연락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여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또 새로이 윤장현 전 시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들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뭐 어느 정도로 진실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네.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어떤 범위, 뭐 형사처벌 여부, 또 형사처벌의 범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본인이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공천 문제와 연결지어서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참담한 심정이라면요. 오늘 소환 조사에서 정말 명명백백히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진실을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예계에 최근에 일고 있는 글쎄요,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부모의 이 채무가 지금 다시 폭로가 되면서 그 자제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바로 비투 현상인데 이번에 조혜정 씨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뉴스파이터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혜정 씨가 피해자분들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배우 조효정 씨의 부친이 14년 전 고향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라는 비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비투 논란이 불거지자 조효정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과거사까지 공개하면서 이 건을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입장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조효정 씨가 이 피해자 부부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조효정 씨의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금요일 밤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양측이 만나서 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서로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네. 피해자 측은 뭐 14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름을 표현하면서도 조효정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장 교수님, 일단은 선뜻 이 조혜정 씨가 자신의 부친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 피해자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양측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혹시 험악한 분위기가 좀 연출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아하. 오히려 서로 되게 보듬어주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아마 진심이 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이건 연예인이 같이 연루된 잘못이건 간에 그 이후에 이제 대처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연예인에게 더 중요하긴 한데 네네. 조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쇼잉,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어떤 행위나 뭐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단어보다도 직접 이렇게 수소문해서 만나기로 했었고 문제는 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제 그 주장하는 분이 아버지 부친과 고향 시절부터 알던 지인이니까 아하. 사실 조효정 씨의 어린 시절도 함께 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조효정 씨를 만나자마자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모습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더라 덕담 같은 이야기도 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비투라고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좀 억울함을 단순히 토로하기 위해서 혹은 사기를 당한 그 가족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연예인 이름이라도 빌어서 어떻게 좀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이런 이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혜정 씨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렇게 나쁜 악의적인 마음보다는 좀 억울한 마음에 이름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혜정 씨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혜정 씨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오히려 조혜정 씨에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함께 토로를 했고요. 조혜정 씨 역시 우리가 연예인들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좀 위안을 하는 연예인이 몇 있잖아요. 조혜정 씨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아하. 조혜정이 무슨 잘못이냐. 조혜정 네. 딸 이름 팔아가지고 사기친 부모가 잘못이지 오히려 이렇게 동정표를 얻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조혜정 씨도 이제 본인이 최대한 지금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돈 얼마를 드리겠다. 그리고 경황이 없어 이거밖에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오히려 했고요. 이 사람도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럴 일은 아닌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서로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자신의 피해자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조혜정 씨에게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네. 조혜정 씨도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사실 조혜정 씨가요, 이 비투 관련해서 연예인 그 자제분들이, 지금은 연예인인 그 자제분들이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있었고 또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혜정 씨는 이 자신의 부친의 과거 채무가 불거졌을 때, 처음에 불거졌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낮은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사과도 하면서 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사실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만났을 때 물론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자식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험악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장희영 교수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눈물도 흘리는 장면,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조효정 씨 이제 심성이 좋은 부분이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효정 씨 이제 아버님이랑은 지금은 거의 그 연락이 안 닿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머님이랑은 아마 얘기를 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정이고 어떤 도움이 있는가 봤을 때 네. 아마 저분들은 굉장히 도와줘야만 되는 분이라는 어떤 느낌이 네.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또 조효정 씨 입장에서는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지금은 몇 억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2004년도였고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갚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이미지에 좋은가라는 걸 갖다 본인도 파악을 했을 거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네. 이 금액에 대해서 당시의 금액은 얼마고 이 중에 얼마라고 어떻게 하고를 갖다 나눈 게 아니라 나의 가능한 거를 갖다 일단 저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아하, 네. 저분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전에 교감이 되고 네. 조효정 씨도 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게 되니까 네. 그 부분도 아마 서로 격해지지 않고 네. 얘기가 잘 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그러면 저 만나는 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했는데 조혜정 씨 소속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문해가지고 그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연락을 드렸고요. 이 피해자분들이 언론에 접촉을 해서 우리 만난다라고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취재진이 와 있었습니다. 조효정 씨가 스케줄 과정,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왔는데 처음에 취재진이 와 있는 걸 보고 적잖이 놀랐답니다. 하지만 이내 심경을 다 털어놨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걸 읽어드리고 손소 변호사님 말씀드릴게요. 조효정 씨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피해자분들한테요. 제게도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문을 시작했고 우선 제 수중에 있는 3천만 원 정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답니다. 작은 성이나마 소중히 들고 와야 하는데 이 자리에 들고 와야 하는데 그 말이겠죠? 약속이 갑자기 잡혀서 그냥 왔습니다. 하루 이틀 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속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 조효정 씨의 말을 듣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걸 조효정 씨가 왜 갚아줘요? 자기 아빠가 한 일인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어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네. 좀 두 단계로, 2단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조효정 씨의 그 부친이 여전히 이 지인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느냐,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조효정 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인 간에 그런 거래, 돈을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시효가,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네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이 채권자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방치를 했다면 10년이 지나면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네, 일단 요거는 14년 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14년이 네네.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소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놨거나 네. 아니면 계속 그 소멸시효가 계속 또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미 소멸한 것이고요. 네. 설령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 하더라도 네. 조효정 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그런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물론 별도의 그 보증을 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윤장현 전 시장 광주지검 출석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규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이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에 바탕을 해서 거짓 없이 조사 임할 것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기 피의자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공천의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 중에 그 4억 5천만 원 중에 대출 받은 돈 말고 1억 원 같은 경우는 그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출처가 어떻게 된 건지. 네, 관계는 제가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 김 씨랑 선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었던가요? 피해자 김 씨 문제들도 직접 그 사람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데 대출받은 돈 이외에 나머지 1억에 대한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가서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승지. 전화 왔어. 네. 안 들어왔어. 지금까지 전화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도 밝혔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그냥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을 차분하게 받다 보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한 3개 정도만 질문하고 그냥 그대로 들여보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막 밀려가듯이 들어간 건 아니고 차분하게 답할 건 답하고 갔는데 일단은 4억 5천만 원 중에요. 3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로 지금 확인됐어요. 검찰 수사 결과. 그런데 1억이 그냥 이 언론 보도로는 지인한테 빌린 걸로만 나오는데 그 돈의 출처 1억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윤장현 전 시장은 검찰에 들어가서 소명하겠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1억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윤장현 전 시장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문의
현재까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좀 의문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금전의 이제 출처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대체 윤장현 전 시장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네. 또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또한 어떤 목적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네. 따져봐야 법적인 책임까지 또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전의 출처와 성격입니다. 네. 어떻게 그러한 그 금전을 조달을 했고 또 그 금전을 조달한 후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가 네. 이 부분을 알아야 윤장현 전 시장의 그 행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명확하게 이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네. 그 금전의 그 성격까지도 이번에 검찰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 그 부분까지 다 드러난다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이 또 확인될 수도 있었고요. 아하, 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자막 나왔습니다만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여성 김모 씨와 선거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나눈 적이 없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검찰이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요,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효정 씨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조효정 씨가 이걸 법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 채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지금 3천만 원, 수중에 있는 3천만 원을 일단 우선 하루 이틀 사이에 보내겠다. 이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이어가시죠. 네네. 네,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조효정 씨가 여기에서 제가 책임은 없지만 그냥 3천만 원 제가 제 선의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부친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럼 아예 그러지 말고 당신이 전액을 갚는다는 좀 각서를 써달라 이렇게 아하.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응해서 제가 대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하고 그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 전액을 또 변제할 또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또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네. 상황의 어떤 진행에 따라 가지고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2004년에 당시에 그 요양원 설립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렸고 그 후에 5천만 원을 더 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 이 부친이 요양원을 실제로 설립할 계획이 있었고 네. 설립하는 과정에서 네. 예기치 못하게 성사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채무를 졌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좀 빌리고 또는 이제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단순한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문제, 즉 사기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 어떠한 그 절차가 검찰에서 진행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형사적인 문제가 계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민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효정 씨 입장에서는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그 조효정 씨의 부친의 과거 채무 문제, 즉 이른바 B2가 폭로되던 그날이 공교롭게도 조효정 씨가 새 드라마에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이 발표되던 날이래요. 정말 공교롭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효정 씨가 과거사, 자기의 집안 가정사도 공개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채무자 만났을 때도, 피해자 만났을 때도 수중에 제가 3천만 원밖에 없다. 이게 자기의 지금 경제 상황까지도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하. 아까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법적 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자기 집은 부모가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작년에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버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닿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아버지 또는 자기 부모님의 그 어떤 게 빚과 연관돼 가지고 대응을 했던 그 어떤 문제 처신들이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조효정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식에게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처리해라라고 나오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이번에 이 조여정 씨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대처를 한 것은 오히려 어떤 그 이미지 차원에서는 전화위복을 한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네. 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장현 교수님, 예. 많은 누리꾼들이 조여정 씨를 많이 응원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맞아요. 조효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건에 연루됐다기보다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친아버지에게 자기 이름이 팔린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티즌들이 효녀 신청이 현대판 버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네. 저 정도 했으면 조효정 씨는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약간 조효정 씨를 두둔하는 마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비투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저는 법적인 문제 좀 손수희 변호사님 짚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자식이니까 법적인 뭐 책임이 없다거나 이런 표현들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시는데 전 입장 바꿔서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누군가 제 이름을 팔아서 피해를 그러니까 사기를 쳤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피해를 봤다면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없더라도 좀 양심적으로 저는 제가 좀 죄송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도 마음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말 조효정 씨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전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고 조효정 씨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버지가 계속 제 이름을 팔아서 그런다면은 공인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니까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말할 만한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예. 어쨌든 조효정 씨 같은 경우는 좀 딱한 사연이었었고 본인 대처를 잘 함으로써 또 차후에 다른 연예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여정 씨를 평소 보면서 참 예쁘다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씨까지 예쁜 걸 보면서 정말 더 많은 팬들이 생기실 것 같고 또 많은 응원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